이슈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예, 요새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미세먼지 문제가 좀 잠잠하면 오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를 둘러싼 환경 중에서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어제보다 오늘의 삶은 더 나아져야 한다는 사실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3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구성원이 있다면 제명 등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희옥 내정자가 한 얘기입니다. 물론 계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조치이지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파 갈등의 근본에는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 연장이라는 측면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당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2달 남짓의 시간 속에서 비대위원장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의 행동에 대해 과대 해석하거나 추측하거나 하는 것을 좀 삼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아마도 치고 빠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한했다면 오자마자 국내 기자들로 구성된 관훈클럽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또 대선을 연상할 수 있는 언급도 자제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반 총장 덕분에 대선 레이스는 시작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반 총장의 방안으로 새누리당 내의 갈등도 잠복하게 됐다는 측면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도가 진짜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기문이라는 이름 세자가 우리 정치 현안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면 그 피해는 안철수 대표가 제일 크다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반 총장이 대권에 나올 시 안 대표의 중도적 이미지와 충청권 지지율에 빠질 것이라면서 한 얘기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나오면 안철수 대표만 타격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도 타격이 클 겁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이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반 총장의 출연은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대권판 자체를 흔들 거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롯데 홈쇼핑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로 중소기업들의 손실이 예상 밖으로 클 것으로 우려가 되니까 정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홈쇼핑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업계에 따르면요. 롯데 홈쇼핑이 6개월 프라임타임 때 영업정지로 한 5,500억 원 수준의 매출 손실을 입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이 중 65%인 3,575억 원이 중소기업 제품 방송 매출이라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 560곳이 롯데 홈쇼핑의 협력사인데요. 예. 이 중 173곳은 롯데 홈쇼핑을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송이 프라임 때 딱 영업 정지가 된다라고 하면 판로가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롯데 홈쇼핑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소기업들이 한순간에 이 판로를 이를 위기에 처하면서 이 정부도 좀 당황하는 것 같은데요. 이 미래부는 그래서 GS 홈쇼핑, CJ5 홈쇼핑, 현대 홈쇼핑, NS 홈쇼핑, 홈앤쇼핑 등 5개 업체 대표를 비롯한 TV 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 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서요. 예. 판로 확보에 대한 대처를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이 롯데 홈쇼핑의 협력 업체들을 당신들 홈쇼핑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출시켜라. 예. 그런데 이 다른 홈쇼핑들은 난감하죠. 왜냐하면은 이미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네. 갑자기 끼어들면은 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당황 문제가 아니고 딴 홈쇼핑 회사도 다 전략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 사기업의 협력사를 정부가 또 이렇게 정해주는 건 시장경제책에 맞지 않다. 그것도 기가 막힌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홈쇼핑의 재승인권을 미래부가 갖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든 이게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은 될 텐데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략도 맞지 않죠. 그 기존에 있었던 다른 중소기업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참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예. 아니, 재승인권 갖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홈쇼핑이 물론 이 유통사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던 방송을 하는 곳인데 이 편성권이라는 측면에서의 침해는 아닌가라는 측면도 정부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 자, 금융당국이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해외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라고 그러죠. 이거를 매매해서 19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추가로 확인됐다. 그래서 검찰에 지금 통보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요.
앞서서 검찰이 지난해 탈세된 혐의로 조 회장을 수사할 때 확인한 차익 69억과는 별개로 이게 통보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효성이 발행한 그 신주인수권 부서체 행사 매매 등 조사한 결과 예. 조 회장이 해외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275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28억 원의 BW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이거를 검찰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건 예. 뭐냐면은 2000년에 발행했던 200회차 BW 이거 6천만 달러 해외 BW 상당 부분을 조현준 사장 삼형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서 특혜 의혹이 일었었거든요. 예. 이거 모두 다 소각하겠다 이거 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조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팔아서 19억 원의 차익을 낸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차익도 내고 여기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았죠. 이미 기소한 BW 69억 원 차익과 양도소득세 21억 포탈과 다른 범죄다. 조 회장이 또 하나 범죄 더 저질렀다라고 금융당국이 검찰에 이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BW가 재벌그룹이나 대주주 경영진들이 차명으로 자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포탈하는 이제 수단을 되는데 이거 왜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조 회장은 총 88억 원의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받게 됐고요. 이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니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말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곳에 제공하는 경품의 상한선이 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 뭐 이런 소식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유통업계는 일단 규제 폐지는 환영하지만 당장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품 상한선이 없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벤츠도 주고 뭐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을 폐지한 거는요. 사실은 이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폐지해봤자 뭐 아파트를 내준다든지 자동차를 내준다든지 그럴 일은 없다. 예전에 아파트 나온다고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럴 일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 같고요. 다른 이제 조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뭐 각각의 조금씩 면세점이라든지 각각의 차이는 조금씩 있어. 반응의 차이는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막 아파트 내오고 막 이런 경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2008년에 세상을 떠난 프로복서 최효삼 선수가 세계 복싱 평의회 WBC죠. WBC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것이 뒤늦게 지금 알려졌다 그러죠. 이 최효삼 선수 2007년에 이 세계 복싱 기구 WBO 인터컨티넨탈 플라이급 타이틀 1차 박원에서 판정승을 거뒀는데요. 이 경기 직후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요. 뇌사 판정 받자마자 6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나서 많은 감동을 줬던 선수이거든요. 이 세상을 떠난 그 다음 해인 2009년에 이 세계 복싱 평의회 이 WBC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는데 이 WBC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지난해에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등록하면서 뒤늦게 이 최효삼 선수가 이 세계 복싱 평의회 WBC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도 메이저리그 경기 열렸죠. 그죠? 우리 선수들 잘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이 시애틀의 이대호 선수 오늘 이 샌디에이고전에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거든요. 근데 6대2로 앞선 8회 1사 주자 1, 3루에서 좌중간 펜스를 넘기는 3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그 주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선발 출전이 불규칙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시즌 7호 홈런을 날린 거고요. 충분히 파워와 파괴력 있는 홈런 타자라는 것을 메이저리그에서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이 세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기록했는데 이 4타수 2안타로 시즌 타율 2할 6푼 7리를 기록했고요. 시애틀이 9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 오늘 보스턴전에 6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했는데 2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했는데 3타수 무안타에 그쳤고요. 이 볼티모어가 7대2로 패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고 말이에요. 예.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재밌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종교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종교 전쟁이었었는데요. 예. 이 야구장이 외야는 잔디인데 내야는 모래 흙으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일요일 NC 기아전에서 NC의 2루수 박민우 선수가 1루와 2루 사이에다가 이 불교를 상징하는 한자로 만자를 발로 새긴 겁니다. 근데 조그맣게 새긴 게 아니라 아주 큼지막하게 발로 그린 거거든요. 예. 한두 개도 아니고 한 20개 정도 그려놨습니다. 이야. 근데 예. 박민우 선수가 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경기 좀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뜻이겠죠. 예. 근데 야구가 공수교대를 하니까 기아 선수도 수비에 나서잖아요. 예. 근데 기아 선수는 기독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자 옆에다가 똑같이 발로 예. 십자가를 그려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에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하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그라운드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사진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예. 이 승리를 향한 이 선수들의 간절한 심정을 나타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요, 이게 규정 위반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헬멧이나 모자, 이 배트 같은 야구 용품에다가 이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표식을 나타내는 거는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라운드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새기는 일은 워낙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거죠. 다만 이 선수들이 그라운드 지면을 파내서 홈이 생기면은 불규칙 바운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이 이제 원상 복구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예. 이 그라운드에 그림이나 글자를 새겨놓았을 경우에는 상대팀이 항의를 하게 되면 지워야지 됩니다. 근데 일요일 경기에서는 이 덕아웃이 그라운드 지면보다 낮기 때문에 예. 이 만자하고 십자가 새겨진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항의가 없었고요. 이날 경기에서 NC가 기아를 9대8 한 점 차로 이겼는데 아무래도 이 박민우 선수의 불심이 조금 더 간절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아니 뭐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니까 예. 뭐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회교도 좋고 다 좋은데 참 재밌네요. 그런 거 보니까. 예.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섰는데 중국과의 야구 교류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중국에서는 야구를 이 한자로 써서 봉구라고 하거든요. 봉구예요, 야구가? 사람 이름 같네, 봉구. 예. 예. 지난 3월에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이 중국 봉구협회하고 야구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27일 중국 야구리그 개막식에 구본능 KBO 총재가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국의 야구가 아직은 이 태동기이기 때문에 지도자와 심판 같은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중국 측에서 이 심판 파견 요청이 있었고요. 이 심판 파견하고 별도로 KBO가 중국 심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저는 뭐 국내 야구계로서는 기회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KBO가 좀 더 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중국과 교류하고 지원을 해서 예. 중국 야구가 발전한다면은 우리로서는 새로운 시장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중국 선수가 국내 야구팀에서 뛰게 되면은 이 KBO 리그 중계권 판매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예. 무엇보다도 중국의 야구 붐이 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야구 용품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내일도 우리 국내 프로 봉구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박민수입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도 환경 보호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죠.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환경 보호 팁 알려드릴게요. 전 출근길에 웬만한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점심시간에 길게 자리를 비울 땐 컴퓨터 모니터를 끄고 나가고요. 점심 먹고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한잔 한다면 종이컵을 쓰지 않고 개인 텀블러에 담아 먹습니다. 가까운 한두 층 정도 오르내릴 땐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해요.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제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환경사랑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벼운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마침내 현대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 옵니다. 1479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동탄 이신도시에 처음 옵니다. 자연 속 IoT 첨단 생활,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동탄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예정. 문의 1877-5510 현대건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예, 지금 시각 8시 32분 09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아침에 비해서 오늘 아침이 교통 상황이 좋긴 하고요. 풀리기도 잘 풀려가는데 다만 조금 전에 사고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 덕능길 번동사거리와 화계사 입구 가는 길 수유사거리를 조금 못 간 곳 1차로에 승함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체되니까 이 구간으로는 안전운행하셔야겠고요. 전반적으로 간선도로 정체가 많이 풀려가고 있고요. 상도로는 상도사거리 이전부터 숭실대학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이후로 이촌동 일대로만 짧게 주춤하고요. 마주하는 올림픽대로 강남 쪽으로 가는 길도 여의도권 일부 구간에서만 막히고 전반적으로 하남이나 강일 쪽으로 순조롭게 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오전에는 미세먼지가, 오후에는 오존이 비상입니다. 이제는 생존권 문제가 된 환경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주말에 야외 계획 같은 거 세웠을 때 좀 걱정되는 게 좀 많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 좀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짜증 많이 나죠. 약간 숨쉬기 좀 답답하고 힘들고 나갔다 오면 감기 걸리는 게 좀 많아요. 솔직히 저 작년처럼만 됐으면 좋겠어요. 답답하지 않고 편하고 걱정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공기가 별로 안 좋은 편이죠. 그냥 눈에도 봐도 뿌연하니 안 좋으니까 직접적으로 호흡기도 들어갈 때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올해가 더 특히 다른 해보다 더워요. 일찍 태양 열도 뜨겁고 5월달인데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고 팔리는 것도 덜 팔리고 모든 노점들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데 건강상으로 나중에 사실 이게 뭐 10년이든 20년 지나면 아이들도 그렇고 자라면은 나중에 성인에 대해서 이제 나타날 텐데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면 50대가 되거나 이러면 나타날 텐데 그게 걱정이죠. 그러면 이제 건강상 병원 그런 실비 혜택이라든지 그런 혜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길에 다닐 때 목이 조금 칼칼한 느낌을 많이 받고 하늘 보면 뿌옇고 하니까 이제 미세먼지를 많이 검색해보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쁨이라고 돼 있으면 신경이 쓰이는 편이긴 해요. 중국발 황사 먼지가 이제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랑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민한 문제니까. 걱정이 되는데 이거를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도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딱히 안 들어서 좀 그게 더 심란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해결될 문제가 있을까 싶어요. 국가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건물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공원 활성화를 녹지를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이 날씨 더워지면서 오전엔 미세먼지, 오후엔 오전 이런 것 때문에 한순간도 정말 편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이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에는 좋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심혈관 질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당연히 미세먼지 안 좋겠죠. 근데 이게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국내에서 처음이죠, 입증된 게? 예, 일반 국민들은 대기오염 하면은 호흡기계 질환과 연관을 주로 생각하시는데요. 예. 사실 심혈관계 질환과 대기오염의 연관을 보여준 연구는 국내에서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 도시에서 날마다의 대기오염과 환자 수 등을 비교해서 대기오염의 이른바 며칠 만에 발생하는 단기 영향을 보는 연구였는데요. 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오염이 상시 측정되고 있는 108개의 시군구 지역에서 5년 평균과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을 680만 명 이상의 자료를 이용해서 본 것, 다시 말해서 대기오염에 장기 노출된 영향을 대규모 자료를 이용해서 평가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심혈관 질환이 이제 고혈압, 그죠? 네. 그것도 뭐 있죠? 고혈압 외에도 뇌졸중, 심근경색, 뇌경색,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심장마비 비슷한 거죠, 그죠? 예. 아니, 그러면은 미세먼지가 어떻게 심혈관계 그런 병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대기 중에, 대기오염이 증가하면요. 개인들의 혈압의 변화, 심박동의 불규칙성, 그 다음에 혈액의 끈끈한 정도라는 점도의 변화, 그 다음에 활성산소 변화, 그 다음에 혈액 안에 염증 수치의 변화, 이런 생리적인 변화가 온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에 이러한 신체의 변화가 만성화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우리가 이렇게 공기로 이렇게 하고 마시면은 그게 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주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온 몸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점도라든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직접적으로 그런 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예,
곧바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미세먼지 속에 들어가 있는 각종 독성 물질들이 그러한 신체 변화를 일으키니까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성 물질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그 미세먼지 속에 있는 독성 물질이요? 지금 뭐 중국에서 오는 뭐 각종 중금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많이 얘기되는 질소 관련 산화 물질, 그다음에 가스상 물질들, 뭐 오존 같은 거 여름에는 잘 안 있어요. 오존이요? 이런 가스상 물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그 오존 말씀하셨으니까 요새 미세먼지 말고 이건 또 오존은 다른 문제죠, 그죠? 예, 오존은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고 햇살이 비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질소산화물이나 기존의 대기오염 물질들이 광학 반응을 해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특히 오존 농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여름에는 오존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오존은 그러면은 그건 어디에 안 좋은 거예요? 오존은 주로 이제 호흡기 질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존은 주로 여름철에 단기 노출되는 것만 피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노출되는 것만 피하면 큰 문제는 없다. 그죠? 오존의 경우는 그렇죠. 오존의 경우는요. 네. 근데 이 미세먼지 말이에요. 뭐 요새 고등어가 안 팔린대요. 예? 지난번에 그 고등어 구우면 미세먼지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뭐 고등어 구워서만 먹나요? 조림도 해 먹고 다 해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참 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자. 조리하는 과정에서 결국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바깥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떨어진 상태에서 조리하고서 미세먼지가 나왔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농도의 이제 수준이 문제겠죠. 일반적으로 물건이 탈 적에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오염물질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 잘 알려져 있고요. 실내 보통 집안에서 주방에서 가장 그 대기오염 물질들이 많이 관찰되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하실 적에는 환기에 특별히 조심하시면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은 조리할 적에 좀 멀리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 발표에 의하면은 뭐 1000, 2000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미세먼지 농도가. 근데 실외에 미세먼지가 뭐 1000까지 가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뭐 높아야 200, 300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경보가 온다고 하더라도 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 전기로 환기하는 거 있죠. 창문 여는 거는 그 정도의 대기오염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바깥보다는 워낙 높기 때문에요. 근데 교수님 유럽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문제가 없나요? 뭐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우리나라가 유난히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진국 중에 기본적으로 선진국은 되게 낮게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뭐 중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상당히 대도시는 굉장히 높은데요. 뭐 그렇겠죠. 우리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이나 뭐 동경 같은 경우도 20, 30 정도의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50, 60 정도거든요. 평균값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신경을 덜 써서 그러겠죠. 그래서 뭐 중국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연구도 그날 값이 아니라 5년 평균 값이 누적적으로 고혈압 등의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을 낮추기 위해서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대기오염 농도를 장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호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개편해가지고 이 뚜껑도 만들어줬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그죠? 네. 좋죠? 예,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다 이런 표현을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먼저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 이전에 나왔는데 못 들었나 이래서 생각했었습니다. 예, 원래 그런 쪽이 좀 둔감하시죠? 네. 평소부터?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주 그냥 지난주에는 반기문주였어요. 반기문주. 예. 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반기문 총장이 포함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중앙일보가 5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자체 조사팀에서 예. 반기문 총장이 포함된 조사인데요. 반기문 28.4%. 그다음 문재인 16.2%, 예. 안철수 11.9%, 박원순 7.2% 이런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유무선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응답률은 19.4%,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지율 딴 후보들은 다 빠진 거죠. 반 총장이 출연한 바람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이런 후보들 어떤 조사들에서는 20% 이렇게 가까이 경합을 벌이기도 했었으니까 지금 네. 10%대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이게 일단 보면은 반기문 총장이 이제 여당 성향층에서 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 후보들 1차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당 지지자들이 여당 성향층들이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정치인 출신이니까 아까 이제 왁자지껄 코너에서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또 관심을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도를 표방했던 인물들 대선 주자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있겠고 뭐 손학규 이런 후보들도 있을 텐데요. 그다음에 그럼 다른 후보들은 타격을 받지 않느냐. 모든 지역층에서 일정 정도 반기문 총장에 대한 지지를 표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충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지지가 특히 높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예. 조금 지지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진보 진영에서도 지지를 받는 후보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모든 후보들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타격을 이제 받으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TK에서의 지지율이 충청권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온다며요. 예, 네? 그렇죠. 지금 신기해요. 충청 반기문 총장의 고향이 이제 충청,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어떤 지지 텃밭이라고 예. 하는 이제 대구 경북 TK 지역과의 이제 연대 지역 간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이 DJP 연대 뭐 이런 이름을 붙이기 좋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뭐 대충 연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충 연대. 대구 경북의 대와 충청의 충이라고 하는데. 뭐 우스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데 보면은 실제로 이 TK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사에서 45.1%를 지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충청에서는 30.6%거든요. 그러니까 충청 지역보다도 TK 지역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표출하고 있다. 예. 물론 이제 그 다음 이제 충청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그 외 지역들 이제 그 아래 단계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표상으로는 반 총장을 고리로 충청 지역과 TK 지역 상당히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 그래서 아마 연대 가능성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정 부분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반 총장에 대한 호감도는 좀 예상 밖의 결과더라고요. 이게 이제 반 총장 이미지가 이번에 대권 도전 시사 발언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한 절반가량 50.9%는 뭐 이전과 동일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전 발언 전보다 싫어졌다는 응답이 26.8%, 좋아졌다는 답변은 19.2%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응답보다는 싫어졌다는 응답이 좀 많긴 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아마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세대별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젊은 층에서는 싫어졌다는 응답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신기하네. 아니 남이 대선 후보 나오나 마나 뭐 싫어질 이유가 있나? 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예. 좋아졌다는 응답이 싫어졌다는 응답보다 더 높고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비밀은 지지 정당 정치 성향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이거 보면은 이게 야권 성향층 야당 지지층에서는 싫어졌다는 응답이 더 높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3.5%나 되니까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이 33.4% 싫어졌다는 응답은 10%가 안 됐으니까 그거 이제 보면은 새누리당 후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결과 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인식이 이미 유권자들 대중들 사이에 상당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야권 성향층에서는 뭐 자기 당의 후보로 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비호감을 표출을 이제 하는 것이죠. 견제죠, 일종의. 아니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라기보다 친박 의원들이 그렇게 동행을 했는데 그거 뭐 보면은 다 알죠. 예? 그리고 지역별로도 봤을 때 TK 지역에서 좋아졌다는 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반기문 총장 끝까지 본인의 얘기를 과대 해석하지 말라 이러면서 떠났어요. 네.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저 2017년 대선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는 구멍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다 대선 출마할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반기문은 떠나고 대권 주자로서의 반기문은 남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일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대중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 반기문 총장이 출마할 것이라고 보는지 출마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이 64.6%였으니까 출마하지 않을 것은 22%였으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3배 가량은 높게 출마할 것이다. 전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22%. 이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여기 아주 아마 어떤 독특하게 생각하시는 거네. 바람도 들어있을 텐데 어쨌든 이거는 지역이라든가 뭐 연령, 지지정당 이런 거 상관없이 뭐 모든 계층에서 이제 출마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이미 이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지 냉정하게 받아들여서 이미 그것이 노출이 된 것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번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목소리로 말로 명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몸짓 뭐 이런 뭐 모습으로는 사실은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거 약간 출마 이게 이 설들이 갈려서 여쭤보는 건데 유엔 사무총장으로 출마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아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그냥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좋다. 이것도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에 대한 찬반이에요. 그렇죠. 비정치인 출신 나올 때. 근데 이 조사에서는 찬성한다. 출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5.3%였고 출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4%였거든요. 찬성한다는 응답이 지금 한 15%포인트 더 높게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이 결과들을 보면 20, 30대에서는 반대 응답이 이것도 견제 심리가 발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령층에서는 이제 찬성 응답이 높은 편이고요. 또 새누리당 지지자들에서는 4명 중 3명꼴, 그러니까 76.5%가 찬성, 나오는 거 찬성한다. 그러나 이제 더민주 지지자에서는 10명 중 6명, 58.2%가 반대. 국민의당은 찬반이 비슷합니다. 또 지역별로 보면은 찬성 응답은 어디가 제일 높겠어요? 당연히 충청 TK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TK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에 충청이었는데 사실은 원래 이 비정치인 출신이 출마 여부를 이렇게 찬반으로 묻게 되면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반대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견제 심리가 아니라 정치권에 그런 밖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 왜 지저분한 정치권에 들어가서 말로가 좀 어지러울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를 상당히 담아서 사람들이 응답 표출하는 게 과거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과거에 이제 안철수라든가. 그런데 지금 보면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높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이긴 하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보수 성향층,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 여권 성향층에서 지금 마땅한 대선 주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른바 어떤 동아줄 같은 뭐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응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건 가정이에요. 항상 가상 대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반 총장이 많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안철수 문재인 이 두 사람도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가상 대결하면 어떻게 나와요? 결과? 그 3자 지금 앞서 있는 3자를 놓고 봤을 때 반기문 45.7%, 문재인 24.6%, 안철수 20.1% 이 세 명만 놓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합하면 44.7이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플러스 안철수 하면은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3자고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곤 하는데 지금 이제 반 총장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 국면까지 가기는 이르긴 할 텐데요. 그럼 만약에 단일화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일화 이제 과정에서 물어봤는데 반기문 문재인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로 반기문 야당 후보로 문재인 했을 때는 반기문 57.2% 문재인 32.5%니까 반기문 총장이 이제 훨씬 높고 반기문 56.1% 안철수 32.2% 양자 대결에서는 그러니까 높게 반기문 총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이것이 약간 이제 뭐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있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왔다 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야권으로서 상당히 좀 긴장하는 기존에는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많이 있다가 반기문 총장의 출연으로 인해서 다소 긴장하는 상황 될 수밖에 없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기문 박원순, 반기문 손학규 뭐 이쪽도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대표하고 손학규 전 대표하고는 이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 뭐 가상 대결인데 누구랑은 못 하겠어요. 저랑도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농담이었고요. 또 어쨌든 이런 것이 계속 갈지 또 많은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윤희용 대표께서 머리를 자르셨네. 예, 제가 그걸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섭섭하지 않으셨죠? 아닙니다. 예,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